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던진 700조 원짜리 승부수와 오늘 밤 미국 물가지표 이야기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발표 하나에 돈이 통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전력과 원자력,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발표를 한 곳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나란히 밀렸습니다. 다우가 0.34%, 나스닥이 0.6%, S&P 500이 0.32% 하락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를 담은 러셀 2000은 오히려 0.32%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7%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20일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를 앞두고 방향을 걸지 않으려는 심리가 지배한 겁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아폴로,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 월가 6곳과 손을 잡고 5천억 달러가 넘는 외부 자금을 AI 인프라로 끌어오는 금융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08조 원입니다. 구조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처리 장치는 사서 쓰는 장비였습니다. 이제는 발전소나 상업용 건물처럼 앞으로 벌어들일 연산 사용료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엔비디아 재무제표를 거치지 않고 고객사의 자금난을 풀어주는 방식이고, 엔비디아는 잠재 거래의 최대 4분의 1, 그러니까 1250억 달러, 우리 돈 약 177조 원까지 손실 위험을 떠안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확보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끌어올 목표 금액이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발표가 클라우드 업체에는 악재로 읽혔습니다. 엔비디아가 성능 좋은 개방형 모델을 함께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남의 클라우드를 빌리지 않고 스스로 모델을 돌릴 선택지가 넓어지고 추론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가 쏟아부은 돈은 언제 회수하느냐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알파벳이 3.61%, 아마존이 2.09%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메모리를 비롯한 부품 원가 상승이 마진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1.09% 밀렸고, 이미 개방형 진영에 서 있던 메타만 0.71% 올랐습니다. 인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날 발표한 150억 달러, 공모를 하루 만에 200억 달러로 키우고 공모가를 주당 95달러로 확정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8조 3천억 원 규모이고 비용을 뺀 실제 유입액은 약 27조 9천억 원입니다. 이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메모리와 저장 장치입니다. SK 하이닉스 미국 상장 주식이 4.7% 올랐습니다. 도시바가 지분을 줄이면서 SK 하이닉스 쪽이 키옥시아 지분 14.19%를 확보해 사실상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고, 4년간 멈춰있던 중국 달엔 두 번째 공장 투자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에 쏠려있던 기대가 낸드 쪽으로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마이크론은 매출의 절반가량이 단연 계약 논의 중이라는 발언에 장 막판 상승 전환했고, 샌디스크와 시게이트도 함께 올랐습니다. 둘째, 원자력과 전력망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정의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7.73%, 오클로가 5.66% 뛰었고, 버티브 홀딩스와 이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고르게 올랐습니다. 다만 뉴스케일은 장마감 후 유상증자를 발표해 시간 외에서 4%가량 되밀렸습니다. 셋째,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라이엇 플랫폼이 엔스로픽과 91억 달러, 우리 돈 약 12조 9천억 원 규모의 20년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장중 20% 넘게 뛰었습니다. 다만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했는데 매출이 실제로 잡히기까지 시차가 크고 투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차익 실현 빌미가 됐습니다. 사이퍼 마이닝과 네비우스, 테라울프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넷째, 자동차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삼성 SDI의 인디아에나 배터리 합작법인 지분 전량을 넘기며 배터리 직접 생산해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설비 투자 부담이 줄고 현금 흐름이 나아진다는 계산에 1.58% 올랐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약했습니다. 오라클이 3.69%, 어도비가 3.39% 내렸습니다. 정작 엔비디아 본체는 0.02% 하락에 그쳤는데
장 초반 2% 넘게 올랐다가 자금 순환 구조 논란과 수익성 의문이 불거지며 되돌아온 결과입니다. AMD는 개방형 생태계 확대의 반사이익으로 1.01% 올랐습니다. 다른 자산도 짓겠습니다. 국채금리는 물가지표 대기 속에 소폭 내려 10년물이 4.694%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재차 못 박으며 반등해 서부 텍사스 산원유가 배럴당 83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코어위브가 나란히 시간의 8%대 급등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수주 장호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에는 대체로 우호적인 재료가 왔습니다. MSCI 한국 ETF가 2.53% 올랐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1.4% 상승했습니다. 역외 환율이 서울 종가보다 낮게 형성된 점도 개장에 나쁘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질수록 고대 역폭 메모리와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방향 자체는 유리합니다. 다만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밤 발표되는 7월 소비자 암물가 지수입니다. 시장은 전체 물가가 0.1%, 근원 물가가 0.2%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가 예상을 웃돌면 최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맞물려 금리 부담이 되살아납니다. 반대로 낮게 나와도 유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 재상승 경계가 남습니다. 옵션 시장이 반영 중인 지수 예상 변동폭은 0.7% 수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AI 투자의 자금 조달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를 담보처럼 쓰는 구조는 투자를 앞당겨주지만 기술 교체가 빨라 자산 가치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면 그 위험이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건 스탠리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AI 인프라에 약 4,960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판이 커진 만큼 흔들릴 때의 파장도 커진 셈입니다. 대응은 물가 지표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편이 무난해 보입니다. 메모리와 저장 장치, 전력 인프라는 실적과 수주가 실제로 확인되는 구간이라 눌림에서 나눠 담는 접근이 유효하고 클라우드 대형주는 투자 회수 논쟁이 정리될 때까지 관망이 났습니다. 지표 전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한 번의 시기보다 분할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